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류여희입니다. 2017년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변 어떠세요? 벚꽃이 가득 폈습니다. 벚꽃만 핀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 모를 붉긋붉긋한 핑크색 꽃들이 여기저기 피었습니다. 비가 내려서 그런지 더 청명한 하늘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캠프 아들 의혹 형사 고발 등 정면을 돌파하겠다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고 기사를 보니까요.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캠프 핵심 관계자는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은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로 새롭게 확인할 것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형사 고발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것을 밝히는 취지다. 문 후보 본인도 지난 3일 언론사에 팩트체크를 요구할 정도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방송에서 JTBC 팩트체크도 인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간단한 겁니다. 뭐가 간단하냐고요? 정말로 그 당시 내용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사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증거를 보여주고 입사 당시 문제를 얘기하는 게 명백한 사실에 대한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적반하장하십니까?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댓글이 100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댓글은 제가 꼼꼼하게 다 읽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는 저한테 바라는 것도 적고 계시고요. 가끔 응원과 또 가끔은 채찍도 보내주시는데요. 댓글을 쓰실 때 정말로 요구하는 게 있으면요.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내용을 좀 바깥으로 불러일으켜 달라고 하시는 글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 중입니다.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광고하겠습니다. 댓글에서요. 만약에 원하는 방송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또 적어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꼼꼼히 다 읽어보고 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려고 광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둘이서 뭐 박 대통령하고 사적인 부분 뇌물을 받아먹은 노무현 가족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지지율 엉망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딴 게 아니라 네, 지금 현장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현장에 나왔는데요. 여기가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일단 구속 수사 위한 특검법 발의하라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왔는데요. 조금 있으면은 인터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봉화마을 갔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가신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특검법이 발의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특검이 없어도 당장 수사가 가능하잖아. 공소시효 남아있고 그냥 수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데 좀 더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하니까 더 강한 의지를 보여라. 그래서 특검을 해서 그 당시 수사 미진했던 부분들 다 한꺼번에 다 드러내가지고 그 베트남 화력발전소 그것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것까지 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검을 요청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에서 여기에서 아무 말이 없거든요. 노무현 재단에서 우리 봉화마을 시위에 대해서는 답할 가치가 없다 얘기하는데 그 문재인 씨는 지금 그 아들도 그렇고요. 뭐든지 이 질문만 하면 답할 가치가 없다 그래요. 이거 사실은 문재인 씨가 책임져야 될 일이죠. 그 당시에 청와대에 저희가 비서실장일 때 현찰 100만 달러가 이 청와대로 들어왔는데 그 청와대 현찰 들고 못 들어갑니다. 거기 그 공항에 있는 그 검색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가방에 현찰 들이면 그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건 청와대 고위직이 100만 달러를 들어오는 걸 알고 확인하지 않고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거 문재인 씨가 책임져야죠. 또 저희가 어떻게 모르는 척합니까? 네, 그러면 지금 변 대표는 계속해서 이 행사를 갈 겁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5월 9일 대선 때까지 봉화마을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할 생각입니다. 지금 한간에서는 봉화마을하고 이런 게 동원이다 이런 얘기로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 기획을 할
못한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중앙탄기국 대한문 집회하는 거기서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알아서 모여서 버스를 스스로 대전에서 내려가고 있지. 동원한다면은 중앙탄기국이 동원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줘요. 완전히 자발적으로 하고 이번 주에는 아마 한 10,000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 주도 봉화마을로 10,000명 정도가 이동을 한다는 겁니까? 반드시 자비로 가는 거죠. 가사비죠. 3만 원씩, 3만 원씩. 여기에 관해서 계속해서 무슨 동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떠십니까 기분이? 아니 그러면 간단한 게요. 대한문 앞에 버스가 대전에서 그거 타보시면 알아요. 타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아시잖아요. 유모차 얼마 이런 이야기. 그거 한번 모르겠어요. 이건 기획을 제가 해서 제가 잘 아는데 뭐 제 돈 10원 한 장 안 들어가고 각자 돈으로 하고 다음 주에는 저 민주당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주시면 저희가 가짜뉴스로 다루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가짜뉴스예요. 그건 대한문 집회든 뭐 봉화마을 집회든 돈을 주고 조직 동원은 하나도 없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장담할 수 있고 뭐 아무 때나 취재 들어오시면 알 거고 그에 대해서. 다음 주는 민주당사 가서 문재인 씨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사에 가는 날을 또 알려주십시오. 저희 따라가겠습니다. 화요일 정도에 민주당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갔다 오시면 저희가 월요일 날 또 전화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현장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전화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해주세요. 우리 당 대변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디스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들은요, 뇌물과 관련된 아주 불행한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640만 달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70억이 넘는 뇌물을 받아서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자, 변한봉 대변인님.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중에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 640만 달러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이건 이제 구체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 640만 달러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따님 노정현 씨께서 2008년에 그러니까 그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외국에 송금한 혐의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한번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100만 달러면 얼마인가요? 100만 달러 그 당시 돈으로 14억이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이 우리가 어제까지 640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640만 달러가 뭐냐면은 박연차 전 회장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아들한테는 500만 달러, 그렇죠. 500만 달러 얘기했었죠. 그리고 권양숙 여사한테는 100만 달러, 그렇죠. 그리고 노정현 씨한테 40만 달러. 그래서 640만 달러를 박연차 전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에 주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줬어요? 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게 100만 달러 얘기가 지금 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뭐예요? 어제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노정현 씨는 40만 달러를 받은 걸로 돼 있는데 1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했다네. 그걸로 외환관리법으로 처벌을 받았다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할 얘기죠. 이 100만 달러를 국내에서 외국으로 그 노정현 씨의 집 중도금으로 100만 달러가 나갔다. 그게 우리가 오늘 할 얘기입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를 보니까 돈을 받았다가 중요한 처벌이 아니라 외환관리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는 그렇죠. 혐의인가요? 예. 그러니까 640만 달러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된 사실이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640만 달러 관련해서는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네. 다만 그것과 별도의 100만 달러를 우리 노정현 씨가 불법적으로 송금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집행유예긴 하지만 처벌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외환관리법으로. 그렇죠. 다만 640만 달러는 처벌이 되지 않았고 그것과의 별도의 100만 달러만. 근데 외국에 이렇게 많은 돈을 중도금요? 중도금. 집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글쎄요. 220만 달러짜리 집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돈으로 하면 23, 4억 정도 될 거고 당시 돈으로 한 30억 조금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아주 좋은 집 아닌가요? 좋은 집이죠. 30억짜리인데. 이게 무슨 어디 영화의 제목 같은 그런 곳에 있는 집 글쎄 그건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우리 류야의 대변인님 집 얼마짜리세요? 뭘 그런 걸 물어요 지금. 그거보다 좋은 집이겠죠? 30억 미국에. 변변은 이것보다 더 자 좋은 집 방송합시다. 살아요? 우리 그만 방송해야죠. 자, 그럼 중도금이 무슨 중도금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노무현 대통령 정현 씨가 미국 뉴저지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40만 달러 계약금은 박연차 전 회장한테 받아서 지불을 했고 이 아파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임페리얼 아파트. 호수도 있어요. 이게 뭐 어디
한강처럼 강해 보이나 봐요. 호수도 보이고. 그러니까 허드슨 빌라라고 하면서요. 네. 40만 달러는 박연차 전 회장이 받아서 냈고 중동은 1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송금한 혐의. 그런데 이 불법적으로 1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가 아주 드라마틱하죠. 잠깐만요. 그런데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통해서 계약금 4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요? 네. 계약금 40만 달러를 그럼 박연차 회장이 내준 거예요? 그렇죠. 그 640만 달러. 박연차 회장이 준 640만 달러, 이거 40만 달러가 계약금 40만 달러. 중동은 100만 달러는 어디서 왔을까? 근데 40만 달러를 송금하고 2년 후에 소유권 이전 받기로 약정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짚어야 될 게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40만 달러로 집을 어쨌거나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잔금이 이행돼서 결국에는 계약이 파기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계속 예. 일단 갑시다. 그러면 100만 달러를 미국이 집주인에게 주려고 했는데 비닐하우스가 무슨 말이에요? 자, 그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돈을 보내려면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한국은행에서 철저히 심사를 하게 되고 어떤 계약서에 근거해서 어떻게 돈이 나가는지를 한국은행이 면밀히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환치기. 그건 또 뭐예요? 환치기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국내 대리인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정현 씨가 미국의 집주인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들고 나갈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국내에 네가 대리인을 세우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줄게. 그래도 라고 해서. 돈을 들고 나가면 공항에서 많이 걸려요. 아니 그렇게는 못 갖고 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환치기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도 국내 재산이 있을 테니까 국내에 그 사람이 지정한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건데 이 돈도 그냥 수표를 하거나 계좌에서 준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과천의 모 비닐하우스에서 10,000건, 그 당시 50,000건이 없었나 봐요. 10,000건으로 상자에 빡빡 채운 7상자를 갖다 줬대요. 그게 환치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적당히 자기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돌리는 거죠. 저는 환치기가 딱지치기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탈세도 이루어지고 또 제대로 신고도 안 하다 보니까 자금 출처도 불분명해지고. 근데 요즘은 환치기보다 더 다른 방법을 쓰고 있대요. 어떻게 해요? 회사 설립. 아, 그렇지. 조셉 피처. 네. 이거 어제 그 노건호 씨 얘기서 나왔었잖아요. 500만 달러 돌리려고 해외에다 조셉 피처의 사업체 만들고 검은머리 외국인. 맞아요. 그래서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들고 가서 비닐하우스에 이건 약간 구시대 방법이고요. 요즘은 아예 컴퍼니를 설립한 뒤에 그치. 그 회사를 정말 아주 회사가 돈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는 방법을 쓰는 것도 요즘 많대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640만 달러라든가 이 100만 달러 얘기를 보고 있다면 서민 대통령을 표방하셨었는데 이 금융 기법에는 상당히 능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조셉 피처를 이용하시고 환치기에다가 네. 어휴, 자, 생각할 수 없는 그러면 것들이 다시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박스에 돈을 넣었다? 박스에 예, 7상자. 그럼 송금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한 건데요. 받아간 그렇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받아간 사람은 이제 뭐 카지노 매니저라고 하는데 네. 카지노 매니저까지 끼어든 거 보니까 또 정말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런데 제대로 수사되지는 않았어요. 아, 그럼 이게 다 확실하지 않은 얘기입니까? 아니요. 판결을 받았죠. 판결문상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외국으로 불법 송금했다까지는 나와 있지만 그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됐었는지 거기서까지 조사가 그러면 이루어지지 지금 않았던 거죠.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뭐 현금 13억 원이 들어있는 박스 7개를 건네받았다? 이거는 팩트죠. 팩트. 우리 판결에서 인정을 한 팩트. 이건 팩트. 하지만 그렇죠. 그 돈의 출처라든지 조사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 그 돈은 환수되었나요? 안 됐죠. 아, 그 추징으로 환수는 됐었죠. 아, 환수예요? 네, 추징으로 환수는 됐었지만 구체적으로 돈이 어디 나왔느냐 거기까지 수사가 안 됐던 게 참 재밌었던 게 권양숙 전 여사의 증언은 그럼 100만 달러는 어디서 났던 거냐? 어떻게 노정현 씨에게 돈을 보낸 거냐? 이것도 박연차 회장이 준 거냐? 누가 준 거냐? 대답은 이제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를 알았어요. 왜요? 이 사건이 정확하게 앞에서부터 끝까지 수사가 정확하게 종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정확하죠.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가 정말 제대로 시작될 와중에 이제 전 대통령의 자살이란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 버리면서 수사가 무마가 돼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뒤질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금 출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가 그렇죠. 분명히 들은 이야기인데 끝이 기억이 안 나고 그렇죠. 흩어져 다니고 있는 이야기를 모아서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가 모르겠고 자 그러면 또 의문이 있습니다. 노정현 씨는 40만 달러를 받았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가장 면밀하게 짚었던 게 노정현 씨가 받은 40만 달러는 박연차 회장이 준 640만 달러에 포함돼 있던 40만 달러. 자, 우리 다시 한번 640 정리합시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야 돼요. 예. 해주세요. 640만 달러를 박연차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에게 주었다. 근데 그중에서 500만 달러는 아들에게 주었고 회사 설립하라고 투자하라고 줬던 것이고
100만 달러는 권양숙 전 여사에게 빚갚아라고 줬던 거고 네. 40만 달러는 노정현 씨한테 미국의 그 좋은 아파트 계약금으로 갔던 것이고 네. 중도금 100만 달러는 박연차 회장이 준 640만 달러와는 별도로 100만 달러가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건너가는 과정이 불법이어서 거기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어머, 정리가 되시죠? 그럼 740만 달러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거 100만 달러는 어디서 났을까?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네. 권양숙 여사의 진술은 지인들이 모아주었다. 어? 그걸로 수사는 끝. 지인들이 모아주었다. 잠깐만, 지인들이 허드슨 강가에 있는 아름다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지인들이 모아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아줘요? 그러게요. 14억이나 모아주는 지인들. 1억 4천 모아주는 지인도 없는데. 전 요즘요 14만 원도 누가 안 줘요. 에이, 그건 아니고. 아니, 국회의원 선거하면 우리 후원금 1억 5천까지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줘요? 저 지난 선거 때 못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줘요? 그거는 이번 유권자들이 후원자를 내주는데 어쨌든 권양숙 여사님께서는 지인들이 14억을 모아주어서 그 돈을 우리 딸 아파트 중도금으로 미국에 보내주었다. 자, 그러니까 40만 달러와 별도로 제기된 의혹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외환관리법 위반으로만 수사가 종결됐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지인들이 모아주었다. 그러면 혹시 노무현 대통령 집무실에서 받았다는 돈이 그 40만 달러일까요?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나는 몰랐다. 네. 우리 집이 받았던 것 같은데 나는 몰랐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셨지만 네. 박연차 회장은 일관되게 대통령이 우리 애들이 사업도 하고 집도 얻는데 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아니, 설마 해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박연차 회장은 일관되게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서를 보면 박연차 회장은 일관되게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애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100만 달러 뇌물은 어디서 받았는지, 그러면 기존에 알려진 640만 달러와 이 100만 달러가 끝인지. 640만 달러라고 우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플러스 100이 더 나왔어요. 그럼 740만인데 우린 지금도 계속해서 64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제대로 수사가 안 됐으니까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 박연차 회장이 재계 순위 뭐 10위 안에 거는 대기업의 회장도 아닌데 과연 박연차 회장만 주었을까? 아니, 그런데요. 왜 줘요? 글쎄요. 원래 뭐 부산에서는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었대요. 정관계 두루두루 로비하고 그래서 뭐 부산에서는 유명했던 사람이었다고 문재인 후보께서도 인터뷰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 뇌물이라든지 받은 돈을 가지고 지금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거 아세요? 요즘 김영란법 혹시 그쵸? 들어봤어요? 그럼요. 변호사인데. 뭘 하는데. 미안. 김영란법 얼마인지 알죠? 숫자? 5만 원, 10만 원. 아니, 357. 357. 네. 미안해. 3, 5, 7, 10 이렇게 딱 그쵸. 나가잖아요. 근데 3, 5, 10인데 3, 밥, 밥, 5, 선물. 경조사 10만 10이잖아요. 그런데 여긴 단위가 왜 이렇게 커요? 그러게요. 저도 이런 지인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인 있으세요? 무슨 이런 지인이 나 좀 주라. 근데 지금 봐봐요, 변호사님. 난 네. 너무 지금 들으면서도 다시 100만 달러 이러면요, 100만 원 같아요. 그러게요. 단위가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 네. 근데 여하간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전 대통령께서 뭐 몇십억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최순실에 뭐 주었다 재단에 기부했다는 것만으로 탄핵되고 구속되고 난리가 났었죠. 네. 이제 사회가 아주 투명해지고 작은 부정에도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움직임인데, 전 너무 좋아요. 그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640만 달러. 변호사님 어떠세요? 지금 이런 사회로 가는 거 싫으세요? 아주 바람직하죠. 대신에 잣대는 공평해야죠. 왜? 법치, 공평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평. 계속 나오잖아요. 누구에게든지 그 공평한 잣대와 저울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현직 법원 대통령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탄핵하고 구속시킬 만큼 엄격한 기준이었다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640만 달러 자금 출처 조사도 안 됐고 환수도 제대로 안 됐고 네. 다시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헷갈린다니까요. 계속해서 640, 100,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서 60, 뭐 40.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정확하게 지금 출처가 안 밝혀진 거 맞죠? 그렇죠. 자, 우리 문재인 후보가 제일 강조하는 게 적폐청산, 공정국가. 법치. 적폐청산할 게 있네. 640만 달러. 이 적폐청산해야 되지 않을까? 640만 달러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지. 이거 있습니까?
저 없어요. 평생을 벌어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640만 달러가 아니라요. 100만 달러도 쉬운 돈 아니에요. 그렇죠. 100만 달러 금방 떨어집니까? 제 문재인 후보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 이 640만 달러의 적폐청산에 제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저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과 유권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치.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됩니다. 저는 공평하다는 말, 평등하다는 말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말이 아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어떻습니까? 내로남불 그 말씀하고 싶으죠. 그거 너무 많이 썼으니까 진부한가? 딴 말 좀 써요. 배움이 짧아서 아이, 그 말은 너무 많이 썼어요. 좀 네. 신선한 말 해봐요. 다음 시간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건 남의 숙제를 떡이 주시죠. 커 보인다 그런 거 아니죠? 좋은데? 전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무슨 의미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우리 둘이 하면 되게 재밌었대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가짜 뉴스를 잡아와서 오리발을 꽉 잡는 오리발 코너입니다. JTBC가요, 문재인 후보 아들 취업 의혹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먼저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측은요, 2007년과 2010년 노동부에서 2차례 감사가 있었다. 네. 그리고 2번 모두 특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사실일까요? 우선 2010년 감사 때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때 대상은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이었습니다. 문 씨의 의혹이 2006년 12월입니다. 기간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런데 결과 보고서에는 문 씨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부의 감사 규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거나 혹은 감사를 했는데 추가로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어느 쪽이든 문 후보의 말과 달리 2010년 감사 보고서로는 특혜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거는 2012년 대선 직전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번에는요, 정부가 내놓은 2012년 국정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입니다. 네. 중복감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담당자 징계 시효도 도과, 지났고 당사자도 이미 퇴직, 재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즉 감사가 없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2010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감사 자료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남은 거 노무현 정부 때인 네. 2007년에 노동부의 감사 보고서입니다. 그때 결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문 씨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 씨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혜 여부에 대해서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힌 건데 이 부분을 놓고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인 셈인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결론도 있습니다. 네.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 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 마지막 부분 주목하겠습니다. 인사 규정을 보완토록 통보, 인사 규정을 위반, 기관 주의 조치 내렸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증은 없지만 이 채용건으로 고용정보원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건데,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논란이 불거지니까 문 후보 측에서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 후보 측에서 내놓은 반박들이 네. 당시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문 후보 측은 채용 공고 기간 단축이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규정에 원장의 재량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감사권을 가진 노동부는 2007년에 인사규정 위반, 공고기간 15일 미준수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에 기조실장과 행정지원팀장은 견책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를 포함한 채용 절차가 이유였던 거죠. 네, 그 상급 기관은 규정 위반으로 받고 당사자들을 징계를 했는데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졸업 예정 증명서를요, 최초의 채용 공고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네. 건데 2006년 11월 30일 채용 공고문이 나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시자 제출 서류로 응시 원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해서 학력 증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력 증명서는 최초 채용 공고 때부터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문 씨가 낸 졸업 예정 증명서 12월 11일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요. 원서 마감 5일 뒤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문 후보 측이 내놓은 반박들이 오히려 새로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JTBC 말대로 문 후보 측이 내놓은 반박들이요. 오히려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서 요구했던 게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학력증명서를 요구했는데 여기서 그 아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아들이 그 졸업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학력증명서를 낼 수 없어서 졸업 예정증명서를 제출을 하게 됐고 그것도 날짜에 늦게 제출하게 됐던 겁니다. 날짜를 늦게 제출한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12월 예. 4일 네. 제출했어야 되는 거를 12월 11일 날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 JTBC 보도처럼요. 이력서를 낼 때 대학 졸업 증명서도 내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꾸 이제 말을 낳다 보니까 오리발을 내밀게 되는 것이죠. 오리발을 내민 예, 거네요. 오리발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변명한 것 중에서 거짓으로 드러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그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노동부 보고서에 나왔듯이 인사 규정을 보완토록 통보를 했고 그리고 인사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안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리고 주의 조치가 내려졌는데 감사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런 이거네요. 거죠. 건강검진을 했어요. 예. 근데 재검이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예. 그리고 양치질을 잘 하라고 나왔어요. 예. 그런데 양치질도 안 하고 재검도 안 하고 건강검진을 받았으니까 됐어요 하는 것과 같은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그거는 뭐 그 건강검진 받고 양치질 한 거니까 더 이상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리고 그냥 덮고 가는 거죠. 이상하네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고 약간 찝찝한 게 나오면 검사를 다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해명을 하죠. 나는 그렇죠. 건강합니다라고. 예. 보통 어떤 기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요구를 했을 때 뭐 당뇨라든지 조금씩 이상한 게 나와도 재검 필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노동부 보고서 한 번만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노동부 보고서. 노동부 보고서에서 인사 규정을 보완토록 통보하고 인사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감사받아서 문제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오리발인가요? 이거는 뭐 거짓말인 거죠. 발은 발이네요. 그렇죠. 근데 오리발이 좋나요? 거짓말이 좋나요? 발이 아니군요. 근데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제가 흥분했습니다. 지금 거짓말하는 걸 보니까요. 저 지금 너무 놀랐어요. 감사 보고서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방금 내용 중에 날짜 조작 의혹을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또 제기를 했습니다. 필체가 다르다고요. 우리는 끝까지 계속 반복 학습을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먼저 자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잡아드리는 친절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재철 부의장이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필체를 요구를 해서 본 결과 이 이자가 2006년의 이자와 또 12월의 이자 우리가 봐도 분명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건 Z인데요. 그렇죠. 마징가 Z.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동일인의 필체로 보기가 힘들다는 그러한 그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그 분명한 확인이 저희는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문제는 그
문재인 후보 아들이 나와서 글씨 한 번만 쓰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그 어떠한 그 액션도 취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고마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고마해. 마 고마해. 고마해. 고마해라 해서 전 뭐지? 그래서 저는 그건 저희는 줄 알았어요. 고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지. 고마해라가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고마해라.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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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재밌어요? 계속 할게요. 네, 그리고 또 필체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필체가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참 좀 헐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도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아들의 능력을 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자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분명한 필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이 정도의 필체가 나올 때에는 이거는 뭐 그 한자 능력이 굉장히 누가 쓴 건데요? 그 문재인 후보 아들의 그 필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뭐 사실 저희들이 뭐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옛날 왜 이회창 그 우리 후보 옛날에 그 아들 문제 있을 때 아들이 와서 뭐 직접 그 저 신체 검사 다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거랑은 또 경우가 다르니까 문재인 후보 아들이 나와서 글씨 한 번 쓰면 되는 건데 우리도 사인을 해봐서 알지만 제가 쓰는 사인은 항상 그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한번 이 글씨를 이렇게 흉내내봤지만은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한자를 배웠던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 시대 사람들 밑으로는 한자를 또박또박 써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예. 이 한자를 진짜 옆에 쇠금자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용자를 쓰는데 이 예. 글자는 이게 흘림체거든요. 그렇죠. 흘림체죠. 사인이라서 이런가? 사인. 그러니까 사인이라서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글자가 굉장히 이제 우리 작가 선생님이 흥분해서 방송적 멘트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인인데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럼요. 사인인데 지금 사인인데 잘 써요. 아유, 아주 이거 뭐 훌륭한 필체죠. 근데 잘 쓰는데 글자가 좀 달라요. 글자도 근데 다르고 잘 쓰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재인 후보 아들이 나와서 한 번만 사인만 하면 되는 아니 문제인데. 근데 저는 솔직히요. 제 사인도 좀 다 다르긴 달라요. 아 그래요? 저는 똑같아요. 전 썼더니 제가 지금 방금 써봤는데요. 아 그래요? 저 이러다가 의혹에 시달릴 수도 근데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교수님 알다시피 이 정도 필체가 나오려면 항상 일관된 그런 그건 그 맞아요. 사인이 나와야 맞아요. 돼요. 그런데 전 예. 여기서 제가 가장 의심하는 건 전 이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예. 오히려 이 부분이 아니고요. 예. 굉장히 세련된 힘 있는 이 필체예요. 그렇죠. 예, 저는 세련된 이 필체가 더 의심이 가요. 그 나이에 이렇게 세련되게 이 한자를 쓸 수 있는 건 굉장히 깊은 내공이 아유, 좀 있는 그럼요. 글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쎄 모르겠어요. 그 문재인 후보 아들이 뭐 네. 귀걸이도 하고 뭐 잠바 입고 굉장히 개성이 강한 뭐 그런 그 뭐 아들인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게 뭐 그 나와서 한 번만 글씨 숫자 네. 2자 쓰고 그다음에 11자 뭐 4자 쓰고 용자 한 번 쓰면 끝나는 일을 왜 자꾸 이렇게 회피하고 그거를 덮으려 하는지 왜 고마해라 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어떤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그것보다요. 그 같이 두 명이 붙었잖아요. 예. 그 나머지 한 명이 좀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한 명. 네, 두 명이 붙었거든요. 예. 2대2로. 예. 나머지 한 명이 나는 어떻게 붙었다. 글쎄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뭐 그분은 뭐 아니 익명의 제보. 익명의 제보. 글쎄 기대해 볼 만하네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당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제보. 글쎄 그렇게 되다 보면 과연 근무했는지에 대해서도 일단 또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무도 그렇게 오래 안 하고. 아니 입사 저거 원서가 했으니까. 폐기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동네 동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이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건데요. 이제는 좀 좋은 대통령, 우리를 위하는 대통령, 국민의 대통령,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럼요. 검증하자는데 뭐가 문제죠? 아유, 그럼요. 아니, 동네 이장, 뭐 통장도 저희는 뭐 제가 알기로는 다 검증을 한다고 봅니다. 하죠. 그럼요. 그런데 하물며 뭐 우리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후보로 나오신 분이 이러한 그 의혹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해답이 없이 네. 그냥 고마해라 덮고 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고마해라니까요. 고마해라. 그러니까 이게요. 고마해라 하고 고마해는 예, 느낌이 예. 다른 거예요. 예. 아니 그 비근한 예로 이건 진짜 비근한 예네요. 그 정유라 그 의혹에 대해서는 독일까지 쫓아가면서 캐려고 했었는데 그때 왜 무슨 의원 계셨잖아요. 예. 우리 임명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 누구 땡땡 의원님께서 무슨 예, 그분은 독일까지. 아유 그럼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걸어 나와서 혹시 나오기가 힘이 들면 그 집 앞에 가서라도 저희가 글씨 그 필체만 받아보면 끝나는 일인데 왜 그거를 자꾸 그렇게 고마해라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은 지금 동작구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예. 네, 동작구 정확하게 어디 위원장님이시죠? 저희는 동작갑입니다. 동작갑이요. 예, 동작갑 주민들은 이런 특혜 취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관대하십니까? 글쎄 관대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이고요. 그건 거짓이고 저희 그 동작갑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노량진의 그 학원가가 넓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인가요? 예. 그럼 혹시 약간 그 굴다리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서 있는 그 지역이 다 동작갑인가요? 그렇죠. 동작갑입니다. 그러면 노량진에 고시촌이 많고 컵밥 먹는 애들이 그럼요. 맞습니다. 컵밥 거리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럼 거기입니까? 예, 거기입니다. 그럼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네. 다음 주까지 예. 30명의 인터뷰를 따오세요. 아유,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명의 예. 인터뷰인데요. 나이대는 20대, 30대, 40대. 예, 알겠습니다. 50대는 빼주세요. 예. 50대도 하죠, 왜? 아유, 그게 좋아요. 왜냐, 그러면은, 50대는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예. 60대도 넣어도 돼요. 해오겠습니다. 한 5명씩 넣어서요. 예. 각각의 생각을 정말 취재해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녹음을 따도 돼요. 예. 정말로 이 특혜 취업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특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특혜설. 예, 특혜설. 예. 예. 그리고 2명이 지원했는데 2명이 붙고 귀걸이 이 사진 보여주면서요. 예, 이 입사 원서를 봤을 때 당신은 뽑아주겠습니까? 예. 그거 꼭 그렇게 해오시는 거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유,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고 이 필체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제가 이거 들고 이렇게 다니시면서요. 한 번만 사진 한 번 찍어 오세요. 이렇게 딱 해서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좀 찍어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엔 그거 합시다. 예. 동작갑 동네의 주민들의 목소리. 예. 그리고 되게 좋겠네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원과 학생들의 목소리. 그래서요. 예. 왜 그러냐면요. 이건 너목들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요. 정말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정말로 우리는 JTBC 뉴스처럼요. 팩트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예.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자신 있습니다. 그거 꼭 잘해오세요. 예. 갑자기 이렇게 눈에서 빛이 나십니까? 동작갑이니까. 왜 무슨 연관성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준비해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쭈구리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쭈구리라는 코너는요, 우리 당 의원님들이 출연을 하셔서 꼭 누군가에게 어쭈구리 이렇게 흉을 봐야 하는 코너라서요. 아주 어려운 코너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댓글에서요. 꼭 나와달라고 해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섭외를 성공했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로요. 그 전부터 나와달라라고 했는데요. 제가 막 여러 번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 뵈니까 실물이 훨씬 잘생기신 것 같아요. 좋은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실물도. 아닙니다. 실물이.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젊으신 분이시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변호사이시고 국회의원이시면서 잘 아시다시피 또 여러 가지 그런 이런 이야기는 제가 너무 잘 아시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 후보로 계속 경선까지 하셨던 것도 잘 아실 거고요. 그런 부분은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일단 패스하고. 자,
바로 바닷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에 앞서서 또 뭐 그렇게 저에 대해서 네. 뭐 인기가 좋다 뭐 그런 요청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별로 위안이 안 돼요. 왜요? 그렇게 인기가 좋았으면 후보가 되었어야 되잖아요. 다음번에 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 무슨 그걸 가지고 지금 바닷속으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뒤끝 좀 있습니다. 네. 저기 의원님, 네. 지금 우리 그 뒷끝으로요. 네. 오늘 바닷속을 들어가야 돼요. 아 좋습니다. 근데 의원님 제가 볼 때요. 오늘 바다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아마 이거는 1편, 2편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시간 내주셔야 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 바닷속 이야기를 의원님이 처음 하신 거라면서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요. 검사이셨습니까? 그렇죠. 아 제가 검사이셨습니까 하면 분명히 댓글이 이렇게 달릴 거예요. 그것도 몰랐냐. 사회자 컨셉입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제가 검사일 때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검사 같지 않다. 뭐 또 이렇게 보면은 네. 그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요. 네. 그야말로 생각보다입니다. 아니 그럼 제가 뭐 어디 가서 막 인상 팍팍 쓰고 뭐 그냥 무슨 조폭처럼 이렇게 해야지 검사. 사기꾼이 사기꾼 같은 사람은 사기꾼 아니잖아요. 경찰하고 조폭 구분이 안 가는 거 아세요? 그거는 이제 경찰이나 조폭이니까 그렇지. 경찰이니까 조폭이. 저는 그냥 이렇게 이런 마스크 가지고도 검사 생활 이렇게 했고 네. 또 여기 와서도 갑자기 저 웃음이 터지기 시작했어. 큰일 났습니다. 네, 그게 말씀해 그냥 주세요. 계속 이 국회에 와서도 계속 싸우는 거 전문으로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바다 이야기 진짜 이거 저도 사실 그걸 조금 잊고 있었어요. 워낙 좀 오래된 일이라서 그때가 이제 2006년도 한참. 그러니까요. 10년이 살짝 넘었죠. 와 젊은 날에 김진태 검사. 네네 잊고 있었는데 네. 맞아.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등장인물들 지금도 다 누구 하면 알 수 있는 등장인물들이 다 나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뭐 지금 저 대통령도 끄집어 내려가지고 지금 감옥까지 보내는 마당에 그럼요. 뭐 10년 지났다 해가지고 이거 그냥 덮을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변인들부터 다 이야기를 해도요. 왜 제일 중요한 얘기 있죠. 네가 해봤어? 해본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맞아요. 이 이야기를 기억나시는 대로 기억나는 쭉 해주세요. 대로요? 네, 그냥 쭉. 자, 쭉. 이제 때는 2006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으로 거슬러 네. 올라갑니다. 바야흐로 봄이었습니까? 바야흐로. 그때 제가 나름 잘 나가던 검사, 대검찰청 강력과장. 이 마스크를 가지고도 강력과장, 전국의 깍두기 조폭들이 사시나무 떨듯 떠는 딱 집어서 저기는 확실히 없애자 그러면은 뭐 와서 다 일망타진해가지고 쓸어버리는. 예, 전국에 과장 하니까 뭐 회사의 과장은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검찰청 과장은 달라요. 부장 위의 과장이에요. 어? 진짜 아, 그게 그렇게 됩니까? 부장 위의 과장이에요. 전국에 부장 검사는 많은데 고참 부장 검사 중에 뽑아서 대검찰청의 과장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서열이 그렇게 되는군요. 네, 이건 또 네. 저는 잘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 그때 광역 과장 한 명이 앉아가지고 전국의 깍두기들을 다 잡고 그걸 했었던 거예요. 전국의 이 강력부 부장 검사들을 지휘해서 네. 과장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꽤 젊었을 때였는데. 그렇죠. 뭐 지금보다 이제 10년 전이니까. 네. 예, 그래도 뭐 이제 나이 조금 먹을 만큼 먹었다는 얘기도 되죠 지금. 아니요. 지금 하여튼.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신 분이세요. 대선 후보로 나서셔서 네. 전 연세가 있으신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뭐 이제 애들이 벌써 다 막 대학교 다니고 그래요. 일찍 결혼하셨어요? 뭐 꼭 그런 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래도 좀 그런 편이죠. 26에 결혼. 그러니까 전 36세 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36 안 돼 보이시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아주 네. 너무 즐거운 방송이 어머. 자, 그 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네. 그런 위치에서 있었어요. 정확히 11년 전쯤 되겠네요. 그래, 맞습니다. 지금 2006년 2017년이니까. 3월 달에 네. 거기에 이제 부임해서 네. 이제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슬슬 이 전국의 이 사행성 오락실, 게임장, 바다 이야기 이게 막 독버섯처럼 전국에 쫙 퍼져 나가는 거예요. 아, 그때요. 네. 그래서 제가 상태를 이제 상황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당시에
이제 제가 과장이라 그랬죠. 네. 그 위에 강력 부장, 강력- 대검, 네. 강력 부장이 네. 이제 검사장 급이에요. 검사장. 네. 네, 검사장인데 그분한테 보고를 했어요. 야, 이거 문제가 심상치가 않다. 이 게임장 이거를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검사장이 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하라 그랬겠어요? 하라고요. 당연히 하라 그랬겠죠. 그쵸. 어유, 김 과장, 역시 이걸 내가 봐도 좀 그래. 이걸 좀 제대로 해야 되겠어. 네. 이렇게 말한 분이 누구냐?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의 경대수 의원, 충북 진천 음성 괴산 하도 많아서 거기 그쪽 지역을 맡고 계시는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제 직속 그러니까 상급자였어요. 바로 위에 사수였던 네, 건데. 네, 네. 네. 그래서 하자. 이거 당연히 그러죠. 당시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자. 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갔죠. 이런 걸 해야 된다. 칭찬을 엄청 받았어야 되잖아요. 네. 너네 무슨 쓸데없는 그딴 걸 가지고 뭘 한다는 거냐? 그런 걸 경찰한테 넘겨. 검사가 무슨 뭐 오락실이나 단속하고. 오락실요? 네. 그래서 아니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다 넘겨. 그럼 뭐 조폭 그 오락실에도 조폭도 많이 관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조폭들이 이제 그런 데로도 옛날에는 가서 그냥 시장 가서 삥 뜯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애들이 이제 막 점점 넥타이 메고 막 양복 입고 다니면서 뭐 사업을 한내, 기업을 한내 하면서 오락실에도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1차적으로 조폭들부터 좀 단속을 해서 네. 조여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하지 마. 무슨 검사가 깍두기들이 나왔는데 그거 다 경찰한테 넘겨. 하면서 아예 강력부를 없애버릴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검찰총장. 아니 2006년 3월 그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그 정모 검찰총장이었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생. 누군지 명령도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정상명 검찰총장. 정상명 검찰총장. 정상명 검찰총장.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뭐 그냥 변호사로 요새는 뭐 좀 조용히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당시 노무현의 몇 안 되는 네. 노무현의 그 동기생. 동기생. 사시 동기생이면서 계속 친분을 이어와서 뭐 검찰총장까지 되신 분입니다. 네.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오락실 단속하자, 깍두기 조폭 단속하자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뭘 다 무슨 그걸 없애버린다는 둥. 네.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어떡합니까? 꾸역꾸역 설득을 해서 네. 이제 전국의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행성 게임장. 게임장만 네. 제가 이제 그 진두 지휘를 해서 네. 게임장을 단속하니까 이게 게임장이 뭐 한 몇백 개, 몇천 개냐? 전국에 10,000개. 10,000개였어요. 벌써 그만큼 퍼졌어요. 그만큼 벌써 퍼져 있었어요. 네. 전국에 검찰청이 한 50개쯤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쫙 공문을 내려서 일망타진해라. 하자. 연말까지 싹 없애자. 그러니까 뭐 이제 전국 검찰청에서 그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뭐 이거는 할 여력이 없어요. 뭐 수사 인력이 없어요. 뭐 돈도 많이 들어가요. 하면서 막 와글와글 난리가 났어요. 아니 뭐 검사가 그 검찰청에서 단속하면 되지 무슨 돈 타령이냐 이랬더니요. 하나 재밌는 거는 어디 가서 오락실을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싹 다 압수를 해와야 되잖아요. 네. 이게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어디다가 그걸 쌓아놓을 데도 없는 거예요. 이거 거의 코미디 같은 얘기네요. 네. 쌓아놓을 데도 없으니까 창고를 임대를 해야 되겠는데 그 적어도 임대료는 줘야지 이걸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정도예요. 주먹국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검찰 체계가 그렇습니까? 그 정도예요. 그래서 막 그거를 수사비를 참 이거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당시 제가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처를 찾아가서 네. 수사비 좀 달라. 이거 예산에 없이 예비비로 수사비 10억만 달라. 그랬더니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그게 뭐 기재부가 되고 있는 옛날에 기획예산처였어요. 네, 옛날에 2006년. 네, 갔더니 코웃음 치면서 뭐 어디 젊은 검사가 뭐 와가지고 뭐 무조건 10억 달라고 하니까 코웃음을 치는 거를 제가 설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10억을 투자하면 내가 이거를 1000배로 불려주겠다. 1000배 투자해라. 투자라고 생각을 해라. 너무 재밌으세요. 네. 10억이면은 1000배면 얼마예요? 100억, 1000억, 1조잖아요. 그러네요. 1000배라고. 네네. 이게 그냥 큰 소리 칠 일은 아니에요. 1조가 적은 돈 아니잖아요. 네. 그랬더니
픽 웃으면서 뭐 어떻게 1000배를 불려줄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몇 달 동안 수사하면 벌금 뭐 추징 이런 거로 1조를 내가 땡겨 오면 남는 장사 아니냐. 아, 그냥 하신 소리가 아니었군요. 그럼요. 다 이게 다 근거 계산, 있는 계산이었군요. 계산을 네, 해가지고 그랬더니 못 이기는 척하면서 10억을 툭 주더라고요. 예산을 받았네요. 받았어요. 네. 자, 10억을 가지고 진짜 의기양양하게 왔어요. 이제 대검찰청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더니 이제 그거를 50개 검찰청에다가 나누면은 10억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래봐야 진짜 얼마 안 되네요. 얼마죠? 2천만 원이 되겠네요. 10억이면 2천만 원. 예, 2천만 네. 원이 되겠는데 2천만 원이라도 제대로 나눠주면 그거 가지고 뭐 그 시골 검사들 열심히 일해서 네. 성과를 올렸을 텐데 그것도 중간에서 또 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달 사고도 나요? 배달 사고도 나는데 그거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네.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거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몇 달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거 문제는 거기 지금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사행성 게임장보다 진짜 나쁜 놈들은 이거를 게임기를 만든 회사다. 아, 제조업체. 예.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걸 만들기만 하면은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다 사가는 거잖아요. 예, 그냥 기계를, 막 사가고 예. 보니까 그 사행성 게임장 이렇게 하나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막 이렇게 이제 누르고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때 그렇게 보려고. 재밌어요? 뭐 별로 재미도 없는데 돈을 잃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하는데 컴퓨터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컴퓨터에 그런 그 프로그램을 심은 컴퓨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거를 대당 1,0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아우, 기계 한 대. 조금 뭐 이렇게 널빤지로 이제 그럴듯하게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은 실상은 요거 킵판하고 뭐 간단한 요거 저 컴퓨터에 들어 있는 모니터와 컴퓨터 그거 하나인데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10배 이상을 남겨 먹는 거잖아요. 100만 원. 그러니까 기계에서도 일단 돈이 남는군요. 기계에서 엄청나게 남겼어요. 네. 그 만든 회사들이 네. 3대 메이저 업체들이 이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기계 회사를 단속을 이제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 더 몸통이 있었어요. 기계는 100만 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뭐 수십만 개를 팔아 가지고 막 몇천억씩 그냥 그 부당 이득을 챙기는데 네. 그거보다도 뛰는 놈 위에 더 나은 놈이 있었어요. 누구냐? 상품권 발행업자. 아, 그게 뭡니까?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상품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 오래돼서 그거를 벌써 이제 기억이 다 가물가물하잖아요. 네. 어디 저 호텔 무슨 저 카지노에 가서 그 슬롯 머신 이렇게 누르면은 거기서 좌르르 돈이 나오잖아요. 코인 같은 거. 코인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가서 현찰로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내국인들은 강원랜드에서만 할 수 있죠. 그렇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그 자리에서 이걸 눌러서 잭팟이 터지면 현찰로 확 터지는 거예요. 네. 현찰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국내법상 강원랜드 정선 카지노 네. 그거밖에 없고 사행성 게임장에 가서 현금을 받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법적으로 그때도 안 되고 그렇군요. 지금도 안 네네.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잭팟이 터졌을 때 네. 뭐가 쭉 나오는 게 상품권이 나오도록 아, 그럼 종이가 떨어져요? 그 종이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 코인이 떨어지더라도 그걸 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주면 큰일 나니까 상품권을 주도록 그거를 어디다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문화부에서 야 그게 국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니까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하고 거기서 상품권이 나오면 문화 상품권을 가져다니면서 막 쓰면 문화 산업도 발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상품권 정도는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상품권을 가져가요. 상품권이 30만 원어치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가져가서 문화 상품 하는 데 가서 뭐 건전한 공연만 가고 어디 가서 뭐 그런 것만 사고 이렇게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 편법. 당연하지. 꼼수. 그 상품권 그 게임장 업체 그 업체에서 돈으로 바꿔주면 너무 속이 보이니까 그 층에 아주 다른 층 저 위에 구석에 가면은 그걸 바꿔주는 아줌마가 있어요. 카드치기. 아니, 그러니까 깡. 깡. 그냥 뭐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0만 원짜리 같으면 한 뭐
95,000원 주고 이런 그렇지. 수수료 좀 제하고 그걸로 이제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아웅이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상품권으로 저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를 그때 무슨 신고제로 했나 뭐 해가지고 몇 군데를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서는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상품권이 우리가 말하는 문화 상품권이 아니에요? 문화 상품권인데 그때 특별히 그거를 더 이렇게 추가로 찍어낼 수 있게 해서 그런 이 게임장 업체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불과 셀 수 없는 몇 개. 아무나 거기 들어가게 하겠어요? 그러면 뭘 그 권력을 끼거나 뭘 하거나 이런 사람들만 거기 들어갈 수가 있는 우리가 거죠. 생각하는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통용되는 뭐 이제 상품권이었군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거기는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 뭐 이거 게임기 만드는 업체는 그래도 10배 기본 그 저 원가는 10분이라도 들어가지만 여기는 종이값만 들어가면은 그냥 막 그럼 노다지. 종이가 돈이 되는 거예요? 종이가 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그 몸통 집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실세들인 뭐예요? 뭐 문모씨, 명모씨, 아, 이런 건 실명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등등이 뭐 그렇습니다. 다 관련돼 있다는 설이 파다했어요. 아, 설이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검에서 전국의 강력 부검사들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그 게임장을 단속하다가 게임 업체를 단속하다가 몸통이 이제 상품권이다. 상품권을 단속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이 파다한 정권 실세와의 연루 이거를 확실히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지금 쏙쏙 되고 이해가 있습니다. 되죠?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정상명 검찰총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 그거 당연히 확실하게 전부 다 이거 해서 파헤치자. 뭐가 도대체 문제인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너네들. 그러면서 뭐 시간을 끌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때 뭐 청와대도 뭐 누구를 통해서 뭐 보고를 하고 뭐 이러더니만 이거를 완전히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사실 하고 싶은데 눈치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될 일은 아니니까 절묘한 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총장이. 뭡니까? 좋다 하자 하는데 너네까지 여태 했던 김진태 뭐 그 위에 경대수 너네 고생 많았어 좀 쉬어. 중수부에다 맡길래 이거를. 중수부장 일로 와봐. 이거 좀 이렇게 됐으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뭐 권력형 비리도 뭐 있고 이렇다고 하니까 당신들이 한번 해봐봐.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중수부가 뭐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일선에 있는 여태까지 해오던 강력부 검사들을 좀 지원을 해줘. 자기들이 한번 해볼 테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사건을 뺏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중수부장이 누구냐? 누구였어요? 요번에 그 특검한 박영수 검사장.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가 박영수 검사였다. 네, 그때부터 밉상이었어요. 그때부터 뭐 말만 앞세우고 뭐 온갖 거 다 할 것처럼 하더니만 뭐 저 총장한테 살랑살랑 해가지고 뭐 자기 그걸 가져가더니만 뭐 하는 척하고 뭐 도대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근데요. 지금 우리 특검도 똑같잖아요. 제가 왜 지금 웃냐면요. 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이분을 얄미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랬습니까? 그때부터 밉상이야. 사건은 뺏어가 놓고 뒤에 나오는 성과는 하나도 없지. 예? 그래서 우리 제 위에 있던 그 경대수 검사장이 진짜 얼마나 이 좀 명예심에도 손상을 입고 하니까 그때 사표 내고 나와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때 바로. 사건 뺏기고. 사건 근데 뺏기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파고 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뺏기면 정말 허탈하겠어요. 허탈하죠. 그러니까 한 몇 날 며칠을 저하고 막 이렇게 둘이서 막 소폭 신나게 막 타서 드시더니 사표를 딱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아니 뭐 이 주군이 그렇게 나간다는데 내가 참 그 자리에 그냥 있기가 그래가지고 저도 내겠습니다 형님 막 그랬더니
야 너라도 남아서 있어야지 같이 다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 강력부는 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가지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혼자서만 그렇게 탁 하고서 던지고 나가버리고 저 네. 혼자서 남아서 그렇게 남은 그 해 이 하반기를 계속 지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중수부장은 그 사건 상층부 그런 거를 수사한다고 사건을 가지고 가서는 제대로 파지도 않고 그때 강력부 검사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가 잠깐 뚝 끊겼는데요. 자, 그래서 아까 경대수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의원님이신 거죠, 이분이 네. 나갔고 우리 의원님은 2008년도까지 검사를 하시고 좀 더 했죠. 예, 2008년도까지 하시다가 2009년도에 변호사 네. 사무실 내시고 네. 그리고 2012년도에 국회로 들어오셨나요? 네. 그럼 국회로 들어오실 때 혹시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그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또 은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때 네. 그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그 상층부 권력형 비리에 네. 관한 거는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우리는 네. 수사도 못하고 뺏겨버리고 너는 그냥 전국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이나 단속해. 단순 무식한 너네 강력 검사들은 그런 거나 해. 상층부 비리 이런 건 우리 중수부에서 다 할 테니까. 네. 멋있는 거, 폼나는 거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손에 그냥 그 10,000개 되는 거를 거의 다 없앴어요. 98%를 없앴어요. 네. 1년 동안. 네. 뭐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그 검사들이, 일선 검사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경찰, 검찰 뭐 동원해서 네. 그래서 그걸 다 없앴는데 돌아온 거는 저 인간들 저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이야. 총장이 얘기하는 거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맨날 와가지고 바락바락 대들기나 하고 한 놈은 사표 내고 나가버리고 한 놈은 그런 놈의 새끼고 하니까 뭐 이뻤겠어요? 검찰총장 입장에서? 안 이쁘죠. 안 이쁘겠죠? 보통 대검 그 과장으로 있으면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이제 가는 네. 케이스인데 그래서 저를 이름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발령을 내주고 네. 그래서 나는 어느 부서로 가라는 거야 하고 보니까 엉뚱한 대외기관으로 또 파견을 냈어요. 2007년부터 2008년 얘기십니까? 2008년 정확히 2008년, 8년 네. 한 해 동안에 과거사위원회 위원회로요? 네, 중앙지검 부장검사의 직을 가지면서 과거사위원회 가서 너 1년 동안 근무 좀 해라. 일하지 말란 거네요. 야, 그때 그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위원회 그 좌파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옛날 다 역사 바로잡기 그럼요. 뭐든지 해가지고 뭐 거기 가 계셨어요? 칼기 폭파 사건도 뭐 조작, 뭐 문세광 6.24 저격 사건도 조작, 뭐 이것도 조작 저것도 조작 다 하는 데를 현직 검사 하나를 거기다 딱 내려놓고 너가 알아서 다 막아 이러는 거예요.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그때 정말 혼자 가서. 정말 그랬죠. 내가 뭐 왜 여기를 가서 그때는 정말 귀양살이 한다 생각했는데. 근데 왜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눈이 빨개지십니까? 아니 갑자기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뭐 정말 인사 불이익 입어가지고 애가 그냥 뭐 제대로 된 그 인사 이걸 못하니까 조금 하다가 그냥 뭐 밀려난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국회까지 들어오게 그럼 된 어떻게 거죠. 보면 이 덕에 여기 오신 거네요? 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덕에 재선까지 올라오신 거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튼 우리 당시의 강력부에서는 그거를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네. 아주 일찌감치 그 아주 이 열의를 불태웠는데 계속 미온적이고 수사하지 말라 하다가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시기가 돌아오니까 사건을 떼가지고 중수부에다 맡겼다는 거. 네. 그리고 그걸 나서 맡은 사람이 박영수 검사장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수사하는지 뭐 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수사 라인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배제가 됐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검사 독일체인데 전혀 그래도 모릅니까? 전혀 네. 배제가 돼서 알 수도 없고 네. 전국의 강력부 검사들을 데려다가 일을 그때 몇 달 동안 했는데 상품권 뭐 이거는 해보니까 별로 나오는 게 없더라 하면서 그냥 슬그머니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상품권으로 인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노무현 조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도 연루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부터 있었죠. 지금 만약에 무슨 김기춘, 조윤선 뭐 블랙리스트
뭐 정유라 뭐 학점 올려줬다고 교수가 6명이 구속돼? 지금 그 박영수 특검이 내세우고 있는 이 잣대에 10분의 1만 들여대고 거기서 했으면 적어도 몇 명은 잡아놨어야 돼. 그러면 왜 박영수 중수부장에게 넘긴 겁니까? 총장이 그렇게 시킨 거지. 그러니까 왜요? 왜냐? 네. 우리가 뭐 그때 왜냐고 뭐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추측하는 거는 강력부 얘들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네. 얘들은 단무지거든. 뭐가 나오면 그냥 계속해서 파고 가가지고 뭐든지 막 잡아 넣으려고 하고 그러는 애들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럼 그 당시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되셨군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 검찰 수뇌부에서는 얘들한테 맡기다가 이거 어디까지 동티가 날지 모르겠다. 중수부장 시키면 뭐 입에 혀처럼 착착 알아서 눈치껏 잘해주니까 거기다 맡긴 게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 그럴 만한 정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온 뭐 결과도 하나도 없었고요. 이 바다 이야기가요.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흐지부지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흐지부지 상태로 끝이 나서 아무도 기억을 못 해요. 그뿐만 아니라 왜 이제 와서 이 수사를 다시 꺼내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돌아가서 10억 제가 그거 따왔다 그랬잖아요. 네, 수사비. 지금 와서 보면 뭐 국회의원 하다 보면은 10억 사실 뭐 길 하나 놓는데 몇백억 뭐 천억씩 들어가는데 10억 국가 예산으로 보면 별거는 아니지만 힘들게 그 진짜 종잣돈 같은 10억을 받아와가지고 전국 검찰청에 좀 넣어놔주려고 했더니 중수부장이 띡 인터폰에 부르더라고요. 어이 김 과장 뭐 어디 가서 수사비 좀 받아왔다며? 네 10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칭찬받을 줄 알고 참 제가 힘들게 해가지고 10억이나 받았잖아요. 딱 그랬더니 그래 그럼 좀 내놔. 자기가 제 위에 있는 사람 나갔다 그랬잖아요. 사표 내고. 네. 이제 더부살이를 하는 거예요. 결제를 중수부장한테 제가 올리도록 막 이렇게 됐어요. 나도 요새 판공비 좀 부족한데 그래도 조금은 내놔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몇 억을 뜯긴 것 같아요. 삥도 뜯기셨습니까? 네, 삥까지 뜯기고 참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애비 없는 그 어디 저 서자처럼 그런 서름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저는 이 바다 이야기를 우리 김진태 의원님이 하셨다. 그런데 사건을 뺏겼다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뺏긴 거군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사비 받아온 것까지 그 판공비로 일부를 또 이렇게 뭐 힘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또 해서 좀 챙겨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전국 그 검찰청에다 나눠줘서 그 몇백만 원 뭐 되지도 않아요. 각 그 검찰청으로 되는 거는 얼마 기본적으로 뭐 한 전국청에다 한 200만 원씩 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00만 원 가지고.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갖다가 창고를 임대해야 되는데 창고 임대 비용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 이렇게 판때기 뭐 이렇게 큼지막하잖아요. 게임기. 그거 다 떼가지고 없애버리고 요 키판 요만한 거 그게 제일 감 나가는 거니까. 압수. 그것만 이렇게 쌓아가지고 압수해 놓고 막 그러고 살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의원님 그 당시에 이로 인해서 피해봤던 사람들이 굉장했었고 가정 풍파는 물론이고 사람들까지 폐인이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도 못 받고 뭐 그로 당연하죠. 인한 어떤 결과도 없는데 당연하죠. 아직 공소시효는 남은 거 아닙니까? 이 사건. 공소시효 그 뇌물이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남았고요. 저 공소시효가 15년이니까 지금 당연히 남아 있고 그때 당시 이 저 바다 이야기로 인한 우리 사회적 피해는 정말 이런 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국이 그냥 도박 공화국 10,000개가 있었다니까요. 전국에 그러니까 이 게임장이. 이건 다시 수사할 수 없을까요? 그거로 인한 이 무슨 개인 빚진 것만 어느 연구기관에서 냈는데 개인 빚만 8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빚진 것만 8조. 그렇게 정말 이거는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다른 거는 자기들끼리 있는 놈들끼리 뭐 서로 뇌물을 주고받고 뭐를 하고 뭐 하면은 그 상층부 비리라고 쳐요. 이거는 그냥 그 밑에 그야말로 그 월급쟁이 아예 월급 취직도 못한 그런 사람들 그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 그 피 같은 돈을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그 상품권 발행업자의 배를 불려가지고 뭐 그 돈이 뭐 어디로 그렇게 그걸 허가를 몇 명한테만 내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거는 뭐 리베이트나 이게 없을 수가 없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특검이니 뭐니 하고 있는 거 이런 기준에 정말 10분의 1만 그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당시에 분명히 이거는 바뀔 수 있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막 어거지로 무슨 이 수사 라인을 막 바꿔가면서 잘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엉뚱한 대로 뭐 중수부로 넘기고 뭐 이럴 일도 없었을 거고 하여튼 그때 그랬는데 세월이 지금 11년 흘렀지만 아직도 공소시효도 남아있고 그때 당시면은 요새 그 잘 나간다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 당시에 그랬군요. 그럼요. 그때 네. 2006년이니까 네. 노무현 정부 말기잖아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그때 있었던 모든 권력형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노무현과 문재인은 운명 공동체다. 뭐 경제 공동체보다 뭐 더 무서운 얘기 더 아닙니까? 무서운 거죠. 지금 네. 뭐 경제 공동체라고 이 난리들을 하고 이러는데 그거보다 몇 단계 더 높은 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장에서 뭐 리베이트가 뭐 들어온다면 이런 것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혀 모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요. 정말로 만약에 있을 수는 없는 얘기지만 지금 이 수사를 다시 맞는다면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요. 아쉽지만 제가 만약에 그 후보가 돼서 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바로 검찰이 알아서 수사 들어갔을 겁니다. 그 당시 담당 검사였으니까. 그럼 알아서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은 바람이 불어서 눕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기도 전부터 눕는다면서요. 제가 우리 당 홍준표 후보님을 아주 좋아하게 된 문구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 문구 보고요. 이야, 멋있다. 그 문구가 가슴이 서늘한 거예요. 손을까지. 전 서늘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서늘했어요. 그렇죠. 네. 슬픈 게 아니라 서늘했어요. 서늘하고 또 오늘 제 또 지나간 소식적 얘기 들어보니까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죠. 아까 이야기를 듣는데요. 전 중간중간에 사실 가슴이 답답도 하고 먹먹도 하고 화도 났었어요. 저 역시 법학을 공부했었고 한때는 검사를 꿈꾸던 지망생이었습니다. 네. 근데 네, 제 석사 지도 교수님이 이재상 교수님이셨는데 너는 검사를 하면 너무 파헤쳐서 욕먹을 거다. 끝까지 사건을 파헤쳐서 그만하라고 해도 파와서 안 될 거다. 독일로 유학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사시 공부를 못하고 유학을 갔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아니 파헤쳐야 한다. 네. 왜냐? 그래야 그게 좀 공평한 요새 유행하는 말 공정한 나라가 아니겠냐. 근데 지금 이 모습이 법치고 지금이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한 사람은 그냥 뭐 탈탈 털어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거기다가 또 그거를 그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뭐 감옥에까지 보내고 어떤 사람은 뭐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해도 몸통 한 사람이 그럼 뭐 저렇게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내리면 모든 비리 뭐 다 묻혀지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또 그때 그 책임을 져야 할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또 대통령을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나서서 하니 이거는 아니지 않냐. 좀 비슷하게 가야지. 이쪽을 이렇게 하면 저쪽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제대로 된 나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바다 이야기.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뭐 이런 거. 이런 수사 당연히 첫 바다로 정말 이거를 해야 그동안 좀 이렇게 상처 입은 이번 대통령 탄핵과 뭐 이런 연이은 사건으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의 그래도 이 나라가 좀 뭐가 좀 살 수는 있겠구나. 이민 안 가도 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희망을 좀 줄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40만 불 얘기하시죠? 그것도 마찬가지. 그게 지금 2탄이에요. 그게 2탄이고.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 2탄이 640만 불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음. 예, 그건 오늘은 이것까지 할 건데 그러니까. 그래도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자, 뭐 경선이 끝나서 좀 허탈하시죠? 네.
네, 솔직히 나타나시죠. 그렇죠, 뭐. 네,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김진태라는 사람을 위해서 손뼉을 치고 있었는데 허탈하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고 또 이번만이 아니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믿음이 간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네. 그래서 뭐 하여튼간에 이번에 이 경선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 좋은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잠을 좀 푹 잘 수가 있어요. 일단 한 두세 달 됐나 계속 정말 뭐 주말서부터 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네. 이제 뭐 어디 가서 좀 뭐 하루 좀 틀어박혀서 자도 별로 뭐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 네. 좀 좋은 점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야 이제 또 무슨 새로운 당도 또 뭐 태극기 시민들이 만든다 그러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어수선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 경선에서 이렇게 하다가 또 그것도 조금 치열하게 했잖아요. 그럼요. 뭐 춘향이니 뭐 이몽룡이니 뭐 해가면서 이렇게 방송에서 그렇게 했는데 김진태가 뭐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도울 겁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승복하는 거는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그 새로운 당 거기 내가 그 갈 수가 없다. 당연히 그 당 만들어서 활동하는 거 축하하고 앞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길 바란다. 제가 이제 입장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멘트 봤습니다. 네, 이 당에 남아서 뭐 미우나 고우나 우리 후보고 우리 후보죠. 우리 후보고 네. 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우린 같이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진태 의원님이 후보가 되시면 전 또 무조건 신발 벗고 뛸 겁니다. 그렇게 뭐 되는 날이 오면 좋을 거고요. 네. 왜 말 더듬으십니까? 일단은 지금이 중요하니까. 그럼요. 네. 역시 멋지십니다. 네. 어쭈구리라고 외치고 싶은 사람 누구입니까? 그거죠 뭐. 오늘 아주 좀 귀가 가려웠을 겁니다. 박영수 특검. 어쭈구리 한번 시원하게 외쳐주세요. 그냥 뭐 어쭈구리 하면서 뭐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쭈구리. 그때부터 뭐 중수부장 하면서 그렇게 밉상 하더니 어쭈구리. 이제는 또 뭐 또 특검 돼가지고 또 계속 그런다고? 이거 보세요.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예? 그래야 그 저 옛날 검사다운 그거를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도 좀 그 너무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앞으로 좀 제대로 좀 하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이분이 살아요. 매일 봐요, 거의. 그래요? 정말 묘하게 이게 오가면서 계속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저 지나가다가 뒤에서 이렇게 어쭈구리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뒤에서 콕콕 찌르면서 어쭈구리 한번 할까요? 해보세요. 이렇게 뒤에서 콕콕 찌르고 나 김진태야 어쭈구리 이러고 도망갈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긴 시간에 우리 김진태 경선 후보였던 그리고 지금은 우리 당 의원이었던 그리고 과거에는 2006년도에는 바다 이야기를 수사했던 멋진 젊은 날의 김진태 검사부터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만났습니다. 전요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당 아직까지 희망이 너무 넘친다. 우리 당 정말 살아가는 아주 뿌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당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당 후보였던 경선 후보였던 김진태 의원님의 멋진 매력을 한 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서 외치고 그게 정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의 목소리를 사람들은 소리라고 듣지도 않았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서 사람들이 목소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대변했던 김진태라는 한 사람을 떠나서 바다 이야기를 수사했던 젊은 날의 멋진 검사의 모습까지 저는 오늘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어떤 말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뭐 이번에 하여튼 이렇게 또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우리 홍 후보님 꼭 만들어서 당선시켜 보내드리고 다음번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홍준표 화이팅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홍준표 할게요. 화이팅 하세요. 네. 하나 둘 셋 홍준표.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오늘 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요. 너희 목소리에 들려 너목들의 새로운 랩 은혜가 나왔습니다. 은혜 씨? 네, 안녕하세요. 랩 은혜입니다. 그렇죠. 랩 은혜죠. 왜 랩 은혜냐면요. 항상 제가 이 사실이 맞습니까? 하면은 틀렸을 때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맞을 때는 아주 크게 랩합니다. 우리는 틀린 것은 절대 뉴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맞죠? 랩.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력서에 붙이는 사진이 정말 중요한데요. 합격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둘이서요. 여기서 이상하게 머리에 뿔을 달고 아니면 정말 이상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까맣게 붙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겠죠? 네. 랩이라니까요. 랩. 그렇죠. 그런데 귀걸이를 걸고 찍은 사진을 붙여서 신의 직장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또 여기에 귀걸이에 관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변명을 늘어났다면서요? 랩.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한 것 치고는 그 응시 원서에 사진도 일상적이지 않은 귀걸이를 하고 점퍼를 입은 차림에 사진을 붙였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상당히 좀 소략, 그렇게 정성 들여 쓴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런 부분도 의혹의 하나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사진에 귀걸이를 착용했다. 그건 뭐 사실인데 예. 그것을 우리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들 해요. 지금 여기서 한 발은 지금 뭡니까? 전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다고 진성준 전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과연 그럴까요? 요즘 젊은 애가 아니군요. 우리 랩 은혜 씨는. 요즘 예. 계속 하세요. 괜찮습니다. 찔리니까 네. 바로 웃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시청자 댓글은 아주 재밌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누가 그랬더라.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댓글에요. 네, 요즘 2017년 젊은 애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에는 그렇지 않았을걸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2006년에 이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거봐요. 랩이 아니니까 갑자기 헷갈리죠? 네. 그쵸? 자,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자. 그래서 제가 여자도 아닌 남자가 귀걸이를 하고 공공기관에 제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취업준비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업준비 카페에 글을 올려봤습니다. 직접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지금 여기 이쪽 보시면은 이게 문재인 아들 증명 사진이고요. 네. 여기에 귀걸이가 링 모양 형태의 귀걸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하고 있습니까? 네. 네. 랩. 네. 그리고 질문을 이제 공공기관 지원할 때 남자가 귀걸이 낀 증명사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 댓글에 인상적인 댓글이 있었는데 혹시 문재인급 아들이면 합격 가능하실지도 뭐 이런 네. 내용이 있는데 네. 이 얘기는 문재인 아들 정도는 돼야 취업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그리고요. 네, 또 다른 댓글로는 문재인 아드님도 귀걸이 한 거 보면 플러스 요인인 듯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냥 새로 찍으심이 그냥 버튼이면 포토샵으로 지워줍니다. 본인이 인사 담당자라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등등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댓글을 놓고 봤을 때 97% 이상이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아까 좋은 의견이 있었네요. 포토샵으로 지워준다면서요. 네, 근데 이게 버튼일 경우 버튼식 귀걸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링 귀걸이여서 포토샵으로 지우기가 쉬울지는 정확히 살살살. 모르겠습니다. 살살살 지울 수 있어요. 지울 수 있나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여권 사진을 찍어서 외국에 나가면요. 공항에서 다 걸려요. 여성분들이. 포토샵을 많이 해서요. 그래서 이제 포토샵을 못하게 한대요. 그 정도로 얼굴 턱 날리고 눈 크게 하고 다 돼요. 왜 귀걸이를 못 지워요? 그럼 포토샵을 할 정도의 성의도 없이 증명사진을 그냥 붙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면 2006년도에는 포토샵이 발달 안 했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요. 댓글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우리 랩 은혜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나한테 질문을 합니까? 예. 만약에 문재인 아들처럼 네. 귀걸이 사진을 삼성이나 현대 그리고 LG 같은 대기업에 지원했을 때 붙였을 때는
어땠을지 네, 교수님께. 전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핸드폰도 사용하면 전 안 된다라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수업 시간에 저를 바라보지 않고 껌을 씹거나 모자를 쓰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증명사진의 기본은 그래도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하고 뭐 남자는 얼굴에 화장은 하지 않아도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고 적어도 귀걸이가 있다면 빼는 게 그래도 기업 원서가 아닐까, 공기관의 원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여성이라면 단정한 머리에 빨간 머리, 보라 머리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입는 게 저는 예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은 어때요? 본인이 만약에 면접관이다. 저도 보통 신경을 쓸 때는 네. 메이크업 뭐 전문가 분들에게 받는 경우도 있고 네. 네, 증명사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문재인 아들은 귀걸이가 있는 이력서 사진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아마도 시간에 쫓겨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런 추측을 하게 됐냐면 문재인 아들 이력서를 보면 날짜를 조작했다는 흔적이 있어요. 어제 그 신재철 국회 부의장님 통화했을 때도 야, 이거 좋은데요? 네, 앞뒤 전천후입니까? 네. 이거 뭡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접수 원서 기간이 지났던 그 11일을 날짜 10일을 4로 바꿨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접수 기간에 해당하는 4로 바꾼 걸로 봤을 때 사진을 새로 찍을 겨를도 없이 귀걸이를 낀 사진을 그냥 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급하게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볼 때요, 저는 이런 부분이 화가 납니다.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한 기준이, 취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은 다 똑같은 공평한 기회, 그리고 똑같은 모든 취업에 대한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만약에 확대된 혜택이 있었다면요, 그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도 명확한 체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7년 4월 6일 목요일 동아일보 논설을 인용하겠습니다. 33일 남은 대선 후보 검증, 끝장 토론 해볼만 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번에는 양자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라고요. 끝장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글을 인용하면 후보의 도덕성 검증은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토론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에 대한 변칙 취업 의혹에 대한 이야기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설을 보면서 딱 한 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자가 되시려는 분들은요. 제발 원고 버리십시오. 어떤 옆에 참모들이 쓴 글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입으로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원고를 버리고 원고 없이 자기의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가슴이 뜨겁게 이야기하는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가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즉, 한 줄로 요약하자면 내 머리와 내 가슴을 일체시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